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돈봉투 살포 의혹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불거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말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잇따른 경고에도 지도부 설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징계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에 대한 민주당 내 압박이 좀 거세지는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송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한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답답해하고 있죠.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송 전 대표께서 빨리 귀국하셔서 국민들 앞에 이 진상을 밝히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파리에서 어떤 일정이 귀국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2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정 부분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때 이제 귀국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예. 문제는 그때까지 답답해하는 우리 국민들과 특히 당혹스러워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무슨 말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뭐 추측은 하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민주당의 당내 최대 모임에서 좀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더 미래라고 하는 그 모임은 초재선이 같이 하는 모임이고 예. 그리고 더 그 민초는 이제 민주당 초선 모임. 그러니까 사실 뭐 초선 숫자가 많으니까 두 모임이 가장 큰데 예. 여기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심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표 출마자 본인이 직접 그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심각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기본 출발선이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당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예. 지극히 국민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제 정치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형사적 사건이다 예. 보니까 정치적 단죄를 먼저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어떤 그런 그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도부 내부에서 일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의원들한테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실제 그 봉투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예. 확인을 하는데 그 관련된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난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오히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대응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당에서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난감한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엄중한 조치를 천명하고 나서기 때문에 좀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답을 민주당에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말씀하신 정치적 답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어제 나온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들, 저기 예상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일 것이고 최대라고 하면? 최대라고 하면 출당이겠죠. 예. 이것이 이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 조치인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의 그 당내 도덕성을 훼손하는 큰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상만 의원만 예.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뭐 일부 축소니 뭐 은폐니 뭐 이런 또 주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할 테고 그래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당의 정치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보다는 현재 기자회견을 고집하는 이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 참 이상스럽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이어서 현 대표에 이어서 전 대표도 지금 말하자면은 돈 봉투의 힘으로 대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돈 봉투를 살포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매표를 하고 매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되고 그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또 사무부총장을 시키고 또 사무총장을 시키고 매직까지 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참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에 안 있을 수는 겠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당이 너무 조용하다. 그런다 더군다나 당 내에서 지금 이 돈이 300만 원 이 정도면은 한 달 밥값에 지나지 않는다. 기름값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분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로 그 청년이 엄마한테 2만 원 엄마 좀 보내줄 수 없냐고 하는 그런 진짜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데 지금 300만 원 돈 봉투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밥값이다 한 달간 기름값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건 정말 제1의 거대 의석을 가진 공당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기자회견 한다. 예. 프랑스 주말이면은 조용합니다. 내일 일요일 신문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토요일을 잡은 것이죠. 이런 그렇게 보시는 지금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는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는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전 당 대표였다는 것은 참 이게 참 국가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기자회견을 선택하고 더불어 시기를 현재 시간 토요일 22일로 정한 건 역시 어떤 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즉시 기자회견 했어야죠. 즉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내용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다 관여를 했던 부분이고 이미 다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그렇으면 즉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바로 들어가겠다. 바로 들어가서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지도자지. 정치적 지도자가 지금 이것저것 저것저것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 전 대표 일단은 현재 시간으로 22일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건 이제 확실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때 기자들 앞에 나와서 국민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과는 기본으로 전제가 될 예.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제 고백을 국민들에게 해야 될 순서인데 예. 그 현재 맨 첫 일성이 개인의 일탈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상 당대표 후보가 세세하게 어떻게 그 캠프가 운영되는지는 확인을 잘 못합니다. 어느 캠프든 간에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선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서 후보가 직접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녹취록에서 일부분 본인이 직접 했더라라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송이 좀 했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22일 날 기자회견 때 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 22일 날 결국 한국 특파원들과의 대화인데 귀국이 늦어지는 것만큼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 최소한 녹취록에서 언급된 본인에 대한 부분 이런 예. 부분 정도는 의혹을 좀 밝히는
이런 그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좀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부글부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의 시기다. 이런 인식들이 현재 예. 퍼져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인지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녹취록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인지 여부, 인지 범위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녹음 파일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이 형이 어떻게 마련했는지, 처리에 대한 마련했는지 조치를 예. 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한테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했는데 그럼 보좌관이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보스에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정근 윤관석 통해서 나간 돈이 이제 9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나간 돈은 뿌려진 돈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송영길 대표가 돈을 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액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연 당 대표가 되신 분이 돈 봉투를 돌렸다. 이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본인도 그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데서는 아마 본인이 내일 기자회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녹취본이 사실은 며칠 전에 나왔던 거고 어제 또 새로운 녹취 파일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는데 이번엔 또 스폰서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제 강모 씨라는 스폰서가 언급이 되고 그 스폰서가 결국 그 이재명 대표 그 대통령 그 캠프에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캠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니까 그걸 뭐 인선이다 혹은 뭐 대표의 어떤 그 당직을 일종의 매직했다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과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캠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물들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애당심이 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 애당심만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제 그 녹취를 보면서 예. 참 놀라운 부분이 말하자면 스폰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폰서를 스폰서 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에서 뭐 그런 부분이 당연한 것인데 이 스폰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당직이 있지 않냐? 당직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당직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이게 참 너무나 참 놀라운 얘기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무부 총장이 아니죠. 강내구 씨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당에 있는 분도 아니고 당직을 맡고 있는 분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당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또. 그러면서 그 스폰서 아들은 물론 뭐 대선 캠프에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부탁을 들어줬고 청탁을 받아서 이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는 예. 부분인데 야 이게 지금 내용이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너무 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녹취 파일이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또 인물들이 새로 나오고 그럼 조사 범위도 넓어지고 또 수사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돈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돈을 준 사람들 이정근 뭐 강내국뿐만 아니라 뭐 또 이제 관련된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 다 소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 제가 볼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태가 그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민주당 관련 의원들의 졸소안도 멀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돈의 사용처를 뭐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도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이제 물어올 텐데, 그 박부자관이라는 그 분하고 여기에서 어느 의원이 특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씨가 어떤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 사실 민주당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현재 모 언론사와 검찰만 그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녹취록이 그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한꺼번에 다 밝혀서 그 국민들한테 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검찰이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받는구나라는 인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잘못했네, 송영길 잘못했네 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대통령 인기 떨어지니까 야당 치는구나, 야당 탄압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안 살려면 찔끔찔끔 수사하지 말고 일거에 관련된 의원들까지도 한꺼번에 좀 수사를 해라.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검찰 인력의 10분의 1 정도가 배당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 가운데 일부만 빼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그 모 의원이 꽃감 빼먹듯이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불리해질 때 민주당 의원 또 그 수수 혐의로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진행시켜 주라.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성과 공격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양당 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난번 2008년 박기태 대표의 그런 돈봉투 사건, 그 이후에 또다시 불거졌는데 현재까지도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라, 저는 개재에 그 정당 활동을 위한 정치 개혁의 어떤 지금 답답하게 쓰여져 있던 캡을 일정 정도 풀 수 있는, 그 속에서 합법적 틀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에서 정치와 정당이 운영되게끔 하는 이런 기회로 이번 그 사건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해서 국민을 전화하겠다 하는 그런 프레임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예 민주당에서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당내 부패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 정당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지금 수없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지난 과정에서 이심 송심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어느 선까지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밀었다는 건 분명히 이제 다 소문이 나는 것이고, 또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렇습니까? 소문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될 때 송영길 대표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 또 지역구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또 밀어줬던 것이고 넘겨줬던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사건이 전당 대표, 현 당 대표와 어떤 관계로 엮일지도 지금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정근 그 사무부 총장이 지난 총선에 나왔을 때는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후원 회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당내에서 이런 인맥 관계가 이 뭐 말하자면 그런 뭐 지금 말하자면은 돈 봉투가 뭐 그 과정에서 그 관계자들이 다 뭐 흘러다녔다는 건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수사가 지금 간단하겠습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속전속결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많으니까 속전속결로 다 일괄해서 수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수사 범위가 너무나 광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막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꽃과 빼먹듯이 활용한다라고 한 것이 이정근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은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터트리는 저희가 뭐냐. 결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걸 언제쯤 활용할까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우리 국민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담백하게 잘못된 정치의 관행을 뿌리 뽑는데 이번 사건을 활용해라. 검찰도. 그리고 정치권은 이 계제의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달라라는 말씀이고 이심송심하는데요. 민주당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이재명으로 향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만 당시에 그 2021년도 경선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당시에 대선 예비 후보로서 언급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는 홍영표 의원이 가장 많은 어떤 그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이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약 80%가량이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확인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는 계파의 어떤 지원 없이 본인의 인지도와 그리고 여러 차례 대표에 출마하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돌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가 되고 나서 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그 이전부터 커넥션이 있는 것 마냥 쓰면 그거는 국민들이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담백하게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봐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뭐 친문에 대한 비주류가 아니겠습니까?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봉투가 필요했을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면 0.59%로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못했겠죠. 그리고 이게 뭐 곶감 빼먹듯이 한다고 하는데 이 독취록과 관련된 이정근 사태와 관련된 것은 이미 지난 9월인가요? 이정근 부총장의 변호사가 이미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 사건 가볍게 보면은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죠. 이미 민주당은 파악했었을 겁니다. 물론 뭐 검찰은 파악했을 것이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왜 빨리 수사를 안 했냐? 왜 지금 하느냐 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똑같이 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꼬가뼈 먹듯이 지금 한다. 그거는 그런 프레임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변인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은 좀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관행으로 보고 또 어떻게 판단 내리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좀 관점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나온 표현인데 한쪽에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한쪽에선 밥값도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밥값 정도다라고 뭐 혹은 뭐 50만 원이면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라는 발언들 잘못된 거죠. 어쨌거나 사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좀 누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핑계 대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진상을 빨리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자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자꾸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당 지도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예. 의원들도 본인의 생각을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것 마냥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친명, 비명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언의 온도차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친명, 비명으로 분류가 되는 각각 다른 그 분위기, 인물들이다 보니 또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시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총선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명계 쪽에서는 빨리 말하자면은 돈 봉투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자정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정 작용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지금 무기력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목소리들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참 해결해 나가실지 참 옆에서 보기도 딱합니다. 이 사건만 봐요. 매번 그 이재명 대표로 이렇게 연결 짓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약간 밀려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남아있는 선고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난감하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비명이든 친명이든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조금씩 생기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얼마 전 귀국을 잠시 이제 출국을 또 했지만 공식 귀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명계 결집이라던가 이런 게 슬슬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친명, 비명의 갈등은 전혀 무관하다. 연결될 수도 없다. 별개 건이다라고 그러면 완전히 보시는 거예요? 별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명, 비명의 갈등은 총선이 다가오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친윤, 반윤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정당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갈등을 잘 돌파한 정당은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일정 정도의 정치에서 개혁의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갈등을 잘 못 풀어내면 총선도 실패하고 뭐 정치 개혁도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통해서 비명계의 결집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은 총선을 앞둔 일반적인 뭐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 비명계 결집도 관심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도 또 돈봉투 의혹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돈봉투 뭐 매관 매직 뭐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정확히 있는 이런 거겠죠. 표현이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표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또 이제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이제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할 수 있는 했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4.19 기념사 4.19에서 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말하자면은 뭐 합법적으로 하는 불법인 것이죠. 말하자면은 국민들을 지금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로 이런 계속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면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 것이죠. 지난 문재인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악을 하는 것이죠.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또 권력기관들이 사법기관들,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결국은 입법부까지 장악을 해서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붕괴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저 하버드 교수님들이 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형태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민주당은 지금 뭐 일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4.19 혁명의 적통, 5.18의 적통,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승하고 있는 적통 정당입니다. 그래서 4.19를 기념하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의 정서는 굉장히 남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존중한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4.19 기념사에서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쓰기에 부적절한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사실 기념사를 훼손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일반 정치인, 일반인들의 언어로 그 기념사를 모욕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그 기념사 속에 사기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어느 분도 기념사 속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만큼 대통령의 기념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기념사였죠. 그래서 4.19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이 4.19 정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자본이죠. 자본이 돈으로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지금 YTN 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에도 똑같이 그런 잣대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 독재에 이어서 지금 검찰 독재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 4.19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 기념사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지금 당장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인 양 공격하고 그리고 인권, 민주운동가 이럴 일탈을 쓴 사기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동안 제야에서 민주주의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와 그리고 민주주의 적통을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한 노골적이고 저속한 공격적 기념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속한 끝떨어지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이 약간 거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윤리위를 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거든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부분 뭐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수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징계는 뭐 어차피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대변인께서 생각하신 적정 수준이 글쎄요,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떨어져서 봤을 때 대변인께서 보시는 적정 수위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징계가 될까요?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의 용산에서 의문이 징계해라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한은 김기현 대표가 무슨 힘으로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구도로 사석에서라도 말 조심하시오. 당신 이런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징계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말씀 못하고 당대표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원도 그렇고 태영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뭐 징계위를 열 수는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무슨 형사적인 잘못을 한 겁니까? 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자기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라고 또 이들은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태영호 씨, 김구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말을 했고 4.3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반성한다, 5.18 문제에 대해서 반성한다, 전광훈 우파 통일에 대해서도 뭐 반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것이 본인들의 내년도 그 총선 불출마와 관련되어서 징계 행위가 진행될 때는 당내에서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김기현 대표는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확실한 오다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징계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의 전광훈의 갈등에서 전광훈은 아무 조치를 못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상임고문을 해촉한 이런 것이 이미 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징계 절차까지 가기에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힘이 약한 대리 대표이기 때문에 용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김 대표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은 지나친 얘기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김 대표가 당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왜 용산을 벗어나지 못하냐 그러는데 용산의 입김 때문에 지금 김 대표가 지금 당을 운영하는 그런 지금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지금 저희 당으로 봤을 때도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중도층이 계속 늘어날 입장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도층 안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네. 없으면은 내년 총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예. 이번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어떤 내심이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내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제3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제3지대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잘 자리 잡을 때까지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실망이다. 결국은 본인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런 정치 세력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어요. 또 그만큼 사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광훈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지축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층은 일정 정도 합리적 중도층은 제3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지형 자체는 일정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5 콘크리트 지층 빼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지를 안 하고 있고 무당층으로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요 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약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중도층은 완전히 이반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 금태섭, 김종인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얼마만큼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국민들은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에 와서 딴짓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라는 비판 또한 현재 살아있는 것이라 저는 지난번에 그 포럼 등장할 때 나왔던 그 멤버들 이외에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예. 제3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있는 이 멤버로는 아직은 그 대중들에게 어필하기는 좀 부족한 정계 측면이 개편의 있어 보입니다. 얘기가 예전부터 이제 정계 개편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중도층이 계속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저분들의 얘기가 먹혀든다고 보여질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예측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셨고 또 참여 인원에 따라서 성공 여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 인원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인데 물론 본인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뭐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유대 관계가 있죠. 그렇지. 이준석 대표는 근데 자기는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참여 지금으로서는 이제 운을 띄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뭐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각 정당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도 저분들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마도 금태섭 저 의원은 아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김종인 위원장도 뒤에서 이제 뭐 미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3지대 정당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정의당이 진보 축에서는 맨 왼쪽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당 정치에 치여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도 우파의 성격을 갖는 제3정당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를 좀 지금 가져봅니다. 국민들이 워낙 우리 현 정치에 대해서 예. 혐오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정연국 전 대변인, 복기왕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